광해군 이야기. 영웅인가 폭군인가. 막장 드라마를 능가하는 핏빛 가족사. 오늘 이야기할 인물은 조선 역사상 가장 복잡하고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왕입니다. 나라가 불타는 전쟁터에서는 백성의 영웅이었고 왕좌에 오른 뒤에는 페륜의 폭군으로 불렸으며 결국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 외딴 섬에서 쓸쓸히 눈을 감은 사람. 바로 조선의 15번째 왕 광해군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린 시절부터 왕자라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환경에서 자랐다면, 그리고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켰는데도 아버지에게 끝없이 외면을 받았다면 과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광해군의 이야기는 단순히 선하고 악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권력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한 인간이 어떻게 무너져갔는지 그 처절하고 슬픈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때는 조선 선조 임금 시절입니다. 선조에게는 여러 명의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자들은 모두 후궁에게서 태어난 자식들이었습니다. 정식 왕비에게서 태어난 적자, 즉 왕위를 이을 정통 후계자가 없었던 것이지요. 광해군은 선조의 둘째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공빈 김씨 후궁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는 적자가 아닌 서자였고 그것은 조선이라는 신분제 사회에서 매우 결정적인 약점이었습니다. 선조는 광해군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광해군보다 다른 왕자를 더 총애했습니다. 선조는 공빈 김씨보다 인빈 김씨를 더 사랑했고 인빈 김씨의 아들인 신성군을 세자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광해군의 어린 시절은 그래서 늘 불안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언제 다른 왕자에게 밀려날지 모르는 긴장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운명은 참으로 기이한 방식으로 광해군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1592년 조선은 상상도 못했던 재앙과 마주합니다.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20만 대군을 이끌고 조선을 침략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진왜란입니다. 일본군의 진격은 가공할 수준이었습니다. 부산에 상륙한 일본군은 단 20일 만에 한양, 지금의 서울을 점령했습니다. 조선 군대는 제대로 된 저항 한번 못하고 무너졌고 백성들은 공포에 떨며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왕은 어디 있었을까요? 선조는 도망쳤습니다. 백성을 버리고 한양을 버리고 북쪽으로 또 북쪽으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임금이 도망치자 분노한 백성들은 경복궁에 불을 질렀습니다. 나라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절박한 순간 광해군이 등장합니다. 선조는 전쟁이 터지자 황급히 세자를 정해야 했습니다. 원래 눈여겨보던 신성군은 이미 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였고 선조는 마지못해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합니다. 마지못해 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선조는 진심으로 광해군을 후계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라는 급박한 상황이 광해군에게 세자 자리를 안겨준 것이었습니다. 세자가 된 광해군에게 선조는 놀라운 명령을 내립니다. 분조를 이끌어라. 분조란 조정을 둘로 나눈다는 뜻입니다. 선조 자신은 계속 북쪽으로 피난을 가면서 광해군이 별도의 조정을 이끌고 직접 전란의 현장을 누비며 백성들을 다독이고 의병을 모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일본군이 전국을 휩쓸고 있는 상황에서 세자가 직접 전쟁터 가까이에서 활동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광해군은 두려움을 딛고 나아갔습니다. 함경도, 평안도, 전라도를 넘나들며 광해군은 직접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도망치지 않고 남아 싸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고 흩어진 민심을 모아 의병 활동을 독려했습니다. 지방 수령들이 도망가고 광군이 무너진 자리에서 광해군은 분조의 기치를 높이 세웠습니다. 백성들은 이 젊은 세자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임금은 도망갔어도 세자는 우리와 함께 있다고
나라가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광해군의 활동은 실질적인 효과를 냈습니다. 곳곳에서 의병이 일어났고 이순신 장군의 해전 승리와 맞물려 조선은 서서히 반격의 기회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이 시기 광해군의 활약은 정말 눈부셨습니다. 전쟁 영웅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만큼.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전쟁이 어느 정도 수습 국면에 들어서자 선조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광해군을 칭송했습니다. 피난 가서 목숨을 부지한 선조보다 전란 속에서 백성과 함께한 광해군을 더 훌륭한 지도자로 여겼습니다. 신하들도 광해군의 공로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것이 선조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아들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선조는 광해군을 점점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임금인 자신이 도망친 사이 세자가 전쟁 영웅이 되었다는 사실이 자존심을 긁었던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전쟁이 끝난 후 선조에게 새 왕비가 생겼습니다. 바로 임모광후입니다. 선조는 뒤늦게 적자를 얻고자 했고 임모광후는 1606년 마침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영창대군입니다. 적자가 태어난 것입니다. 조선의 법도에 따르면 적자가 있는 경우 서자인 세자보다 적자가 왕위 계승에서 우선이었습니다. 선조는 이를 빌미로 광해군 대신 영창대군을 후계자로 삼으려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광해군은 이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전쟁터를 누비며 나라를 지켰는데 이제 갓 태어난 아기 동생에게 세자 자리를 빼앗길 처지가 된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평생 외면받아온 서러움, 죽음을 무릅쓰고 싸웠던 전쟁의 기억, 그리고 언제든 권좌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공포가 한꺼번에 밀려왔을 것입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1608년 선조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창대군은 아직 3살배기 어린아이였습니다. 결국 광해군이 조선의 15번째 왕으로 즉위합니다. 광해군은 왕이 되자마자 눈부신 정치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임진왜란으로 온 나라가 초토화된 상황에서 광해군은 국가재건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대동법을 시행해 백성들의 세금 부담을 줄였습니다. 대동법이란 복잡하던 공물제도를 쌀로 단일화한 개혁으로 백성들에게는 획기적인 세금 완화였습니다. 전쟁으로 불탄 토지 대장과 호적을 정비했고 허준에게 명하여 동의보감을 완성하게 했습니다. 전쟁으로 무너진 의료체계를 바로잡고 우리 땅에서 나는 약재로 백성을 치료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외교에서는 더욱 탁월했습니다. 당시 동아시아의 정세는 격변하고 있었습니다. 북쪽에서 여진족의 후금이 빠르게 성장하며 명나라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명나라는 조선에 군대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임진왜란 때 도와준 은혜를 갚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외교적 선택이었습니다. 명나라는 임진왜란을 도와준 우리의 전통적인 우방이었습니다. 신하들은 의리상 명나라를 도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광해군은 달랐습니다. 광해군은 후금이 그냥 무너질 세력이 아니라는 것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명나라 편에 섰다가 후금이 이기면 조선은 또 다른 전쟁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후금 편을 들 수도 없었습니다. 광해군이 선택한 것은 중립 외교였습니다. 명나라의 요청에 따라 군대를 파병하되 장수 강옥립에게 은밀히 명령했습니다. 상황을 보아가며 적절히 행동하라고. 결국 강옥립은 전투에서 후금에게 항복하며 조선이 어쩔 수 없이 파병한 것임을 설명했습니다. 이 실리 외교는 훗날 역사학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나라가 2번 다시 전쟁의 불길에 휩싸이지 않도록 하려는 광해군의 냉철한 판단이었습니다. 이토록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광해군은. 그런데 왜 폐위되었을까요? 왕이 된 광해군의 마음 깊은 곳에는 지워지지 않는 공포가 있었습니다. 언제든 권좌를 빼앗길 수 있다는 두려움. 그 공포는 어린 시절부터 쌓인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언제 세자 자리를 빼앗길지 몰라 전전긍긍했던 기억.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었어도 아버지의 냉대는 변하지 않았던 경험. 그리고 왕이 된 순간에도 영창대군이라는 존재가 남아있다는 현실. 영창대군은 선조의 유일한 적자였습니다. 서인 세력은 광해군을 반대하며 영창대군을 중심으로 결집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광해군 즉위 초부터 신하들 사이에는 영창대군을 왕으로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간헐적으로 흘러나왔습니다. 1613년 광해군을 둘러싼 정치 세력인 대북파가 사건 하나를 일으킵니다. 개추곡사라고 불리는 이 사건에서 대북파는 영창대군의 외할아버지 김제남과 그 일파가 역모를 꾸몄다고 고발했습니다. 광해군을 몰아내고 영창대군을 왕으로 세우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역모가 있었는지는 지금도 논란입니다. 정황상 대북파가 만들어낸 사건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광해군은 이 사건을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판단을 흐렸습니다. 김제남은 처형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창대군, 당시 겨우 8살이었던 어린 동생은 서인으로 강등되어 강화도로 유배됩니다. 그리고 1614년 강화도 유수였던 정왕이 영창대군이 있는 방의 문을 막아 온도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어린 영창대군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작 9살이었습니다. 이 일이 훗날 광해군에게 씌워진 패륜의 낙인 중 하나가 됩니다. 배달은 어린 동생을 쪄 죽였다는 것. 광해군이 직접 명령했는지 아니면 대북파가 저지른 일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왕으로서 막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개추곡사의 여파는 영창대군의 어머니 임목대비에게까지 뻗쳤습니다. 임목대비는 선조의 왕비였습니다. 광해군에게는 새어머니였지요. 임목대비는 자신의 아버지가 처형되고 아들이 죽임을 당했지만 왕대비의 신분으로 궁 안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대북파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임목대비를 폐위시키자는 주장을 꺼낸 것입니다. 처음에 광해군은 망설였습니다. 아무리 권력 투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 해도 살아있는 왕대비를 폐위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니와 같은 존재를 가두는 것은 유교 국가 조선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광해군은 결국 대북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618년 임목대비는 서궁, 즉 지금의 덕수궁에 유폐됩니다. 왕대비의 자격을 빼앗기고 작은 궁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유교 사회에서 왕은 충과 효의 표본이어야 했습니다. 어린 동생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어머니와 같은 대비를 가두었다. 이것은 조선의 유교적 질서와 가치관을 뿌리째 부정하는 행위였습니다. 신하들의 분노가 들끓었고 민심도 광해군에게서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광해군은 공포를 없애기 위해 모든 것을 없애려 했지만 오히려 그 행위들이 더 큰 위기를 불러오고 있었습니다. 1623년 3월 12일 밤 서인 세력이 이끄는 군대가 궁궐을 향해 진격했습니다. 이미 민심이 떠난 상태였습니다. 군대 안에서도 광해군에게 등을 돌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정군, 즉 반란을 일으킨 군대가 궁궐로 들이닥치자 제대로 된 저항조차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광해군은 급히 피신했습니다. 어의 집에 숨어있던 그는 결국 붙잡혔습니다. 임목대비는 서궁에서 풀려났고 그 자리에서 광해군에게 폐위의 명을 내렸습니다. 나라를 어지럽히고 강상의 도리를 어긴 죄인. 이것이 인조반정이 광해군에게 씌운 죄목이었습니다. 형님인 임해군을 죽이고 어린 동생 영창대군을 죽이고 대비를 유폐한 패륜. 그리고 후금과의 중립 외교를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저버린 행위로 단죄한 것이었습니다. 능양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가 바로 인조입니다. 광해군은 패왕이 되었습니다. 강화도로 그리고 태안으로 유배지가 바뀌다가 마침내 제주도로 보내졌습니다. 제주도로 유배된 광해군의 나이는 49이었습니다. 그는 제주도에서 무려 18년을 보냈습니다. 그 사이 부인이 세상을 떠났고 조선 땅은 그가 그토록 막으려 했던 전쟁으로
2번이나 불타올랐습니다. 1627년 정묘호란. 후금이 조선을 침략했습니다. 1636년 병자호란. 후금이 청나라로 이름을 바꾼 뒤 다시 조선을 짓밟았습니다. 인조는 삼전도에서 청나라 황제 앞에 무릎을 꿇고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장면 중 하나입니다. 제주도 유배지에서 이 소식을 들은 광해군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자신이 그토록 막으려 했던 일이 자신을 내쫓은 자들로 인해 결국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통탄스러웠을까요? 아니면 허망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는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으니까요. 1641년 광해군은 제주도 유배지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67의 나이였습니다. 왕이 아닌 죄인으로 고향 땅도 밟지 못하고 역사는 오랫동안 광해군을 폭군으로 기록했습니다. 패륜아, 패왕, 포악한 군주, 반정으로 권력을 잡은 인조와 서인 세력이 조선의 역사서를 편찬했으니 광해군이 곱게 기록될 리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 역사학자들은 광해군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임진왜란의 영웅이었고 전후복구를 이끈 실용적인 군주였으며 대동법과 같은 개혁을 추진한 왕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후금과 명나라 사이에서 실리를 택한 중립외교는 그가 폐위되지 않았다면 병자호란의 치욕을 막을 수도 있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광해군은 결백한 영웅이었을까요?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도 없습니다. 영창대군의 죽음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이 광해군의 직접 명령이었는지 논란이 있더라도 막을 수 있는 위치에서 막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임목대비의 유패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 결국 어린아이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광해군은 그래서 복잡한 인물입니다. 뛰어난 군주의 자질을 가졌지만 권력의 공포가 그것을 무너뜨렸습니다. 나라를 위한 판단은 탁월했지만 권자를 지키려는 두려움이 사람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권력이란 얼마나 사람을 바꾸어 놓는가? 그리고 공포는 얼마나 잔인한 결과를 낳는가? 어쩌면 광해군은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 인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쟁터에서 백성과 함께 눈물을 흘리던 젊은 세자, 그리고 외딴 섬에서 홀로 눈을 감은 노인, 그 두 모습 사이에서 광해군의 진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광해군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영웅과 폭군 사이 어딘가에 있는 한 인간의 삶이 가슴에 남으셨으면 합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선택의 순간 앞에 선다고, 그리고 그 선택이 역사가 된다고. 다음에는 또 어떤 흥미진진한 역사 이야기로 찾아올지 기대해 주십시오.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조선의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